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닉네임을 당낫에서 바꾼 이유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원래 제가 이제 강철이라는 닉네임을 꽤 오랫동안 사용하였는데 그냥 원래의 닉네임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참에 다시 원래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제가 히어로 덕후이고 배트맨과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올마이트라는 캐릭터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배경 화면을 올마이트로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입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이라서 이렇게 김치 코인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금융권 사람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리플을 유독 좋아합니다. 올 초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을 이제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유시민이 리플만큼은 좀 유난히 비판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유시민이 리플을 풀매수했다라는 농담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플은 이제 다른 코인들과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또 어떤 전망이 있는 놈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000억 개가 모두 발행된 송금 시스템이 주력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함께 대표적인 블록체인 2.0의 선두주자, 암호화폐 3대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리플은, 그러니까 XRP를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도 있고, 리플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 XRP, 리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송금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 리플인데, 송금을 위해서 1000억 개를 미리 발행하였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노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노드가 모두 리플 회사 자체적으로 서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리플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블록체인 2.0에서 이제 이더리움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리플은 은행 간의 송금이고, 기존에 있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국제은행 간, 아니, 차세대가 아니라 국제은행 간 통신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간에 송금을 할 때에 그 은행끼리 서로 뭔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로 인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리플을 쓰게 되면 이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서 이게 차세대 국제은행 간 통신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리플이. 그래서 스위프트 2.0이라고도 불립니다. 둘째는 트랜지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리플은 회사 자체 내에서 노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속도가 느린 놈들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 느린 이유는 노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그런 장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계속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 그 모든 노드들이 그 같이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노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되게 보안성으로 뛰어나지만, 반대로 따지면은 보안이 좋은 반면에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리플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 반면에, 리플이 한번 털리면은 사실상 그 코인은 끝이 되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사실 그런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셋째는 리플의 이제 전체 총량은 지금도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계속 어렵게 해서 뭐 가격을 이제 상승시킬 수도 있고, 컨텐츠처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리플은 점점 그 수수료로 인해서 소각이 진행이 됩니다. 스위프트는 기존의 국제 간 송금 시스템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해외로 송금을 해보신 사람이라든지 송금을 받아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느리고 엄청 수수료도 비싸고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얼마큼 대단한 시스템인지 송금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리플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모두 이제 국제 간 송금 시스템을 매우 쉽게 해주는 것이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실 이런 암호화폐가 전 세계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과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속도가 같거든요. 리플은 그런 암호화폐들은. 그래서 이제 모두 국제 간 송금 시스템을 매우 쉽게 해주는 게 동일하지만, 리플은 은행과 프로토콜을 직접 제공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리플은 암호화폐라기보다는 그런 암호화폐를 쉽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조금 더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리플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 그런 솔루션이 더 중점이 되고 있고, 프로토콜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행 간 송금을 위한 어떤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런 프로토콜을 제공해 주는 게 리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암호화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각자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주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리플은 은행에 프로토콜을 제공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위프트 방식을 리플 방식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은 매우 효율이 떨어지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즉 느려 터지고 비쌌던 것을 리플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엄청 빠르고 매우 낮은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게 은행을 위해서 태어난 리플 프로토콜에 태우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중앙화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전원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빠른 속도를 리플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대량의 트랜지션 처리를 매우 빠르게 처리를 한다. 리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리플은 약 3초, 비트코인은 심지어 1시간이 넘어가고, 이더리움은 2분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별 코인을 이동시킬 때 주로 리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도 빠르지만은 수수료도 이제 1리플만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로 보통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래시마다 0.00001 리플이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이 수수료는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전체 토큰 수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줄어듭니다. 리플의 이 소각 속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리플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은행 같은 곳에서 송금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리플 평균 1인당 약 5,000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5,000 곱하기 365를 하면은 182만 5천이 되는데 약 2만 정도죠. 이 수치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5년에 1천만 개 정도이고, 현재 리플은 총 1,000억 개 정도 발행이 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양의 소각이니까 이제 소각으로 인한 금액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각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리플의 금액은 매우 적은 폭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맺어서 리플을 더욱 많이 써서 소각의 양을 더 늘려야 될 것입니다. 리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은행가의 제휴입니다. 리플은 은행가의 제휴에서 실패를 한다면 사실상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코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거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은행과 제휴가 없는 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홀드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리플을 팔지 않아야 이제 금액이 오를 텐데, 목적성을 가지고 태어난 코인이 목적을 상실하면은 존재감이 이제 0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채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다는 생각, 이더리움처럼 갭이 많아지면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다는 생각 등, 이제 코인들은 금액이 오를 수 있는 방법들과 그리고 이제 각자의 목적들이 있는데, 리플은 사실 꽤나 위험한 놈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은행들이 협력을 맺어서 리플의 값어치를 올릴 수도 있으나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생겨서 스위프트 3.0이라고 이라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는 리플은 정말 휴지 조각이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를 맺었지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생기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플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좀 공격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리플 쪽에서도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그 성장하는 방식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사실 이오스가 있는데, 이오스는 그래도 퍼블릭이긴 하거든요. 좀 사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오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비탈릭도 나중에는 인정을 했죠. 처음에는 막 덴라이버랑 엄청 싸우다가 나중에는 비탈릭이 이오스는 뭐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속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오스가 나오는데, 이오스가 최근에 그 3000 TPS라는 기록을 깼어요. 계속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본인 기록들을 계속 갱신을 하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부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막 계속 거래를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오스 시스템이 얼마큼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300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플이 갖고 있는 1500 TPS의 거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 이오스의 등장은 그 리플한테는 엄청 치명타예요. 아까 리플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였는데, 이오스 때문에 이제 그걸 자랑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송금 시스템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은행 간에 협력을 맺어가지고 정말 은행 간에 스위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스위프트를. 그러면 리플은 끝입니다. 리플은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심지어 퍼블릭도 아니고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리플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파트너를 하는 그 약간 진전이 좀 늘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머니그램 같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두 번째 송금 회사라고 하는데요. 막 머니그램에서 뭐 파트너를 맺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송금에 대한 송금 파트너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가 점점 이렇게 좀 되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리플은 좀 반쪽짜리 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리플을 홀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네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은행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리플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4대장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유다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설치와 사설 네트워크 관련돼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